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 지방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4도, 습도는 42%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2년 전까지 러시아에서 현대 기아차 판매량은 러시아의 국민차 브랜드 라다 자동차에 의해서 2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러시아에서 팔린 한국차는 딱 6대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현대차 러시아 법인의 사업 손실 규모도 지금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북한과 러시아 간 이 무기 거래 가능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 경고했고,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을 억압하겠다는 이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거세게 불고 있는 후폭풍, 오늘 경제쇼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는 이분이 가장 잘 압니다. 지구본 연구소 최준영 박사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일본은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갑자기 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경제 외교 움직임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흘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13일 네네.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게 뭐 4년 5개월 만에 만난 거라고 하는데, 일단 왜 만났는지 그리고 성과가 뭐였는지 깜깜입니다. 일단. 만나긴 만났는데. 네, 맞습니다. 뭔가 이제 거창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잔뜩 생각을 했는데 뭐 확대 회담 1시간 반, 단독 정상회담 또 30분, 그다음에 2시간짜리 만찬. 합하면은 4시간 이상을 만나서 뭔가 그렇죠. 긴밀하게 협의를 분명히 했는데 뭐 공동 성명도 발표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고 그냥 웃는 얼굴로 헤어지는 그 정도 모습만 이제 남기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일, 자기들 북한과 러시아 산에 뭔가 긴밀한 협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양측이 서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일단 얻어낸 것 같아요. 양측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술적 전략적으로 나눠서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보다 더 선을 넘는 직접적인 살상 무기라든지 아니면 지원 규모의 확대 이런 것은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정도의 이제 시그널을 보낸 것 같고, 러시아가 한국에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선을 넘고 자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뭐 무기라든지 F-16 전투기라든지 이런 무기를 자꾸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쪽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어서 너희들을 압박하고 괴롭힐 수 있으니까 너희도 선을 넘지 마라라는 이제 모습을 연출을 한 거죠, 보면은. 그 다른 쪽에 새로운 전선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붙는 것만 해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버거워하는데 러시아까지 만약에 북한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군사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보인다, 움직임을 하면 설령 그게 블러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지금 뭘 주고받았는지 지금 보도가 일절 안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되기 때문에 추정만 지금 하는데 뭐 무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그거부터 궁금해요.
그 먼 길을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러면은? 일부러 신비주의 전략인가 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안보리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뭐 군사 협력이라든지 무기 거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하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이제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쓰려나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선이라는 것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안보리에서 지속적인 제재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왔어요. 그렇죠. 단지 이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추가적인 제재를 막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카드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부러 발표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하나씩 카드를 맞춰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진행해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보면 어떤 것이 나올지는 보통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회담이 있었을 경우에는 회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주 의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끝나든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잘 지켜보면서 흩어진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봐야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큰 그림을 이제 맞춰보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번 건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는 양쪽이 합의를 봤는데 그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맞춰보자라는 정도 이야기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향후 잘 이야기해보자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양측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얻어냈다.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이제 결과였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차차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보자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정하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그 준 거는 또 받은 거는 준 거는 이제 무기를 줬을 테고 받은 것도 무기나 식량일 거다 이렇게 그 언론 분석들은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북한제 포탄이 이제 뭐 철도를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이제 갔다라는 보도는 몇 차례 이제 나왔죠. 그러면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공식적인 이를테면은 이제 대가로 식량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반대로 이제 러시아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러시아에 넘쳐나는 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 측이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거 식량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대해서 북한이 또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그 마음만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장마당의 사정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가 준다고 해서 그거를 덥석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모양새가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번 정상에서 만난 거에서 뭘 줄 테니까 우리는 뭘 줄게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맞춰보는 것보다는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서 이제 우리가 큰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잘 해봅시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정도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구체적인 카드는 차차 맞춰봅시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직접 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밑에 친구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정도로 아마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그 뭐 이번에 그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군사 강국이라는 게 강국이었나 러시아가 이런 의심이 좀 들 정도이긴 한데 북한한테 그렇게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을 정도로 러시아의 군수 사정이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주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런 전면전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는 뭐 10배씩 우크라이나군이 한 발을 쏘면 여기서는 20발씩 날아갈 정도로 이제 대규모 이제 포격전으로 해서 완전히 제압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거리 뭐 하이마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기고를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준 포탄, 그 서방이 지원해 준 포탄이 러시아군을 이제 제압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포병 전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이 이제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느냐 이제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뭐 우여곡절은 있지만 전시 산업으로의 재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의 이제 분석이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 뭐 미사일이나 이런 데 들어갈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느려지긴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우회로를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제작 속도도 이제 올렸다. 그래서 점점 미사일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 일주일 전쯤에 보도를 했는데 마침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 시설에 대해서 이제 6개월 만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포탄에 대해서도 원래 전쟁 전에는 100만 발 이하, 연간 생산량이 100만 발 이하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분석에 따르면 200만 발을 넘어가는 것으로 생산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비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성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은 있으나 일단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히 방해는 하고 틀어막았지만 결국 러시아가 우회로를 찾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의 이제 전시산업 재편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방 당국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와 같은 페이스로 진행이 되면 러시아군이 이제 겨울철이나 특정 시기에 이제 지금은 방어 태세인데 본격적인 이제 공격 태세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저항을 하려면 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군력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아요. 포격전이라서. 예, 양쪽이 완전히 포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은 포탄, 누가 더 많은 대포를 가지고 있느냐의 이제 싸움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방에서 지원이 뭐 추가적으로 획기적으로 들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은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지금 다량의 포탄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급 여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이제 선을 자꾸 넘으면 이제 이 자기들의 전략이 장기적인 전략이 이제 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전술적으로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항상 한국은 비살상 무기 또는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자꾸 넘으려고 그러면 곤란하다라는 시그널을 이번에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뭐 그렇다는 소문은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대여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거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미군한테 대여를 해줬죠.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미국은 그럼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주고 그렇죠. 갖고 있는 걸?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대여를 해준 포탄은 과거에 미국이 생산해서 한국의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저장해놨던 와사탄이라는 와사K라고 부르는 그 전시 물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인가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아주 헐값에 이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 포탄을 다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탄은 보면 이제 러시아 측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미제예요. 다 영어로 찍혀 있고 로트 번호도 다 미제고 누가 봐도 미국이 만든 그 맞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군이 새로 생산한 포탄이 만약에 이제 전선에 나오면 이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한글이 찍혀 있고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건 다 전시 이제 비밀이겠습니다만 뭐 상당량이 이미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한 물량들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전과 같은 방식이 가능할지 아니면 우리가 신품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또 대여 형태로 이제 가야 될지 이제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가면 이제 선을 넘는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낸 거 아닌가. 한국에. 그거는 이제 견제구, 확실한 견제구고 더 큰 목적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자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장거리 타격 무기, 뭐 전투기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요구해도 안 줬는데 요즘에 자꾸 준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런 어떤 선을 넘는 이런 활동을 자꾸 하는데 그만해라. 라고 저는 오히려 이제 더 주요한 시그널은 이제 미국 쪽에 보낸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너희들이 한국이나 서방 동맹국들을 묶어서 우크라이나를 자꾸 지원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긴장도를 높이면서 너희들을 더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적당한 선에서 그만하자. 네. 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북한 김정은이라 하더라도 네. 이 상황을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분명히 저런 공격에 빠져 있고 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걸 갖다가 요구하면은 네. 미국도 견제해야 되고 네네. 한국도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얻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란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북한제 대전차 미사일 예. 이런 거 정도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유입 경로가 어떻게든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냥 서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이제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예.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예.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나 지원, 부품 지원을 받아야 가동이 가능한 이제 뭐 미그 29 전투기라든지 기존의 그 무기 체계를 좀 더 유지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도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장거리 로켓을 여러 번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또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러시아 쪽에서 구체적으로 뭐 만들어준다든지 부품을 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 같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조언만 해줘도 북한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뭐 대량의 물자를 받는다, 뭐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지금 꼭 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막판 95%에서 잘 완성이 안 되는 몇몇 개에 대해서 러시아가 편하지 않게 슬쩍 조언을 해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이야기를 해주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또 해볼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 북한한테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그 가장 그 필요로 하는 그 절실한 기술은 뭐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켓 기술이나 ICBM 같은 경우에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 또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 핵 잠수함. 네, 원자력 잠수함인데 원자력 잠수함은 제가 봤을 때는 유지, 보수, 관리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비용이 사실 옛날 구소련도 그거를 유지하는데 매우 벅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저는 오히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로켓에 관련되는 이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팁 정도만 사실은 제공해줘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고마운 거죠.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해도 핵 잠수함까지는 아닐 거다. 러시아도 그렇게 구체적인 뭔가를 주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전쟁 이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상황이 그닥 만족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상황을 뭐 주변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이후에 제재가 심해지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거래되는 외환 대부분은 이제 뭐 위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업체들이 이제 뭐 1루블에 팔고 간 그러한 자산들은 지금 중국 업체들이 이제 넘겨받아가지고 뜯어보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급하니까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별로 반갑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텐데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서부터 이 관계를 하나씩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을 맞춰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당분간 서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간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 나토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론가부터 이제 새로운 뭐 지원이라든지 뭐 관계 정상화에 이제 물꼬를 하나씩 터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가들로부터 뭔가를 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카드가 있음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서로 똘똘 뭉치는 그 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한국하고 러시아도 사실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했지만 지금 지난달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판매량이 점유율이 2위, 한때는 1위 했던 적도 있었는데 네네. 딸랑 6대 팔렸다고 할 정도인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지금 이제 중단을 한 상태니까 예. 사실 할 수는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들이 보면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외교부에서 불러서 조치했죠. 예, 조치해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밝힌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고 있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한국 파트너에게 정확히 밝혔다. 예. 러시아 연방은 좋은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의 호혜적 관계 발전과 관련된 의무를 포함해서 모든 국제 의무를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맹렬하고 불균등한 군사 활동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어보면. 이제 뭐 한국이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선 넘지 않으니까 너무 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거를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북한하고도 파트너고 너희하고도 좋은 파트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양쪽에서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너희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렇게 적이 될 생각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러시아 외교부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의례적인 선을 저는 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다시 보복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그 보복의 수준이 상당히 낮고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가 결국 이 한반도 안보를 지금 겨냥하는 행위다. 이거 결국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뭘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풀파워로 이제 지금보다 우리가 연 한 20만 발 정도의 포탄 생산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 뭐 증설하는 건 사실 간단한 문제거든요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그럼 직접? 그렇죠. 뭐 폴란드에 대해서 직접 이제 더 준다든지 그럼 폴란드를 거쳐서 뭐 들어갈 수도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진짜 이제 비살상 무기가 아니고 살상 무기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완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거는 원치 않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위험하고. 이제 밝힌 내용은 이제 우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측도 우리의 우려를 반영해서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러한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쟁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 있는 뭐 그 경제 규모, 교육 규모가 한국이 그렇게 뭐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무시해도 될 만한 시장은 아닌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독자적인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영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꽤 큰 시장입니다. 보면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잘 활용을 했었죠. 당장 반도체에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희귀가스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었죠. 뭐 네온가스인가 뭐 그런 걸 러시아가 거의 독점 생산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죠. 티타늄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라는 시장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적대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관계를 그동안 잘 이제 누려왔는데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대한민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를 직격탄을 맞은 첫 번째 사례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에 많은 서방 기업들이 그냥 자동차 기업들도 상당수가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수하지 않았죠.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티면 그게 돌아오더라라는 경험을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서 오히려 그런 시장들을 이제 더 확보를 하고 파이를 키워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위에 이제 그 업체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라는 지금 수업료를 지금 저는 이제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이 러시아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모든 어떤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가격을 후려치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극동 지방에서 러시아의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뭐 활개치고 다니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좌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어디선가 이제 그거에 맞는 상응할 만한 누군가가 나와서 예. 이제 중국 말고도 우린 다른 카드가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할 거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서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름대로의 이제 뭐 극동 지역에서라도 협력하는 모습들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보여주면서 새로운 카드로 중국을 견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네. 러시아와 한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갈수록 더 사이가 나빠지고 멀어지는 걸 예. 굉장히 반기겠네요. 반길까 아니면은 되게 우려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북러 이제 회담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상당히 취약해지는 상태에서 이 그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어떻게 보면 전체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과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의 독점적인 구조를 이제 뭔가 견제할 수 있음을 이제 만방에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지금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 거를 중국은 좋아할까요? 적극적인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이 또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북한한테 대해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생각보다 약하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다른 카드도 있었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신이 좀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중 그다음에 이제 러 3국의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 묶이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반길 일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실익은 취하고 있으나 그 이상 선은 안 넘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압박을 해결하기도 복잡한데 여기에 군사적으로까지 이런 식의 아주 대놓고 대립 구조가 형성이 돼버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가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반적인 통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모습, 러시아가 죽지 않도록 뭐 이제 위안화 거래라든지 다른 뭐 부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민군 이제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선을 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땐 중국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너무 빨리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체면 상하면서 벌성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또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지원도 사실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중국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명백한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중국 목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구도가 좋았는데 이 구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중국의 어떤 그동안 평안했던 그 모습에 이제 뭔가 돌을 던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그 중국의 그 속내를 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번에 북한을 레버리지로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지중해 몰타에서 이제 블링컨 그 미국 그 국무장관이랑 장시간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중러 또 외교장관 회담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챙겨봐야 될 일이 많아진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중러도 그러면은
동상이몽 상태네. 그러면 서로 다 똘똘 한 마음으로다가 멍든 가슴끼리 이렇게 똘똘 뭉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를 왜 거기다 묶어? 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로 북중러 3국이 무슨 군사훈련을 지금 사실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한미일 3국이 훈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미일은 그동안에 뭐 한일이 협동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한일은 미일은 엄청나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체계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인 어떤 체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3국이 만약에 어떤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맞춰볼 게 많은데 이거를 굳이 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 하면 좋겠는데?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가끔 이제 해군이나 공군 서로 이렇게 대한해 한번 같이 가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일본이나 미국한테 대해서 견제고를 날리면 됐지. 굳이 북한까지 끼어서 더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우리 원치 않는다. 라는 건데 아마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지금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3억 달러는 무상이고 20억 달러는 장기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건데 이 목적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뭐 폐허 상태니까 재건 사업을 아마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23억 달러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재건이라는 것들은 철저하게 돈을 그동안에 그전까지 이제 누가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그 몫으로 사실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엔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많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보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23억 달러 지원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인도적 지원에서 조금 이제 보이는. 근데 이제 뭐 경제 기반을 복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경제적 규모에 맞는 정도 볼륨으로 23억 달러 정도라면 아마 일단은 성의 표시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의외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위권으로 쭉 뽑아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거기 이제 나타나는 정도 수준은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로써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비살상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제 전후 복구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제스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물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면도 있지만은 이런 재건 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한다는 목적이라면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원래 잘 살던 나라도 아니었고 돈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전쟁으로다가 거의 뭐 폐허가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재건 사업을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뭘로다가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재건을 위해서는 각국에 이제 또 돈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서방의 국가들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돈들이 사실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예전에 이라크 재건이라든지 아프간 재건이라든지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지출을 했던 나라들한테 우선권이 가고 그 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복구 사업들을 해가는 이제 그러한 패턴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현재로 상황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의 백텔이라든지 여러 기업체들은 가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전쟁이 났는데 전쟁 중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폐허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발전소는 새로 지어야 되고 송전망도 복구를 해야 되고 무너진 교량도 뭐 또 부술 때 부서지더라도 다시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세워야 되고 이런 작업들은 지금 계속 국제 입찰이 나와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묵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던 나라들한테 우선권이 가는 거고. 물론 그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런 어떠한 이제 발언에 걸맞는 실질적인 기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재건 사업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정부한테서 받는 게 아니고 네네. 국제적인 기금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이거를 예. 우크라이나 정부에 맡겨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펀드들이 막 섞여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감시하고 예. 모니터링하고 잘 쓰이도록 이제 예. 해야 되는 어떠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의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조직체가 만들어지면 발언권이라는 것들은 그냥 n분의 1이 아니고 자기들이 너 기여 얼마 했어에 예. 따라서 우리 IMF나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출자한 목만큼 발언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비슷한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 자, 그럼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그렇고 네. 지금 이게 어쨌든 한미라고 북중러가 네. 물론 생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서로 그 안에서 동상이몽이 좀 있긴 있지만은 구도는 지금 뚜렷해지고 일단은 있단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네네. 엊그제 그 유엔 총회에서 물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도 연설했지만 기시다 총리도 연설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하루빨리 정상회담 하고 싶다. 네. 이게 요청을 했어요. 네네. 북한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정상 국가 간의 이제 관계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옛날부터 이제 고이즈미 때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난데없이 등장했던 이제 납치자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20년 넘게 지금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은 중국이라는 카드를 또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또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결국 일본한테 좋은 거 없다. 좋을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대만 해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일 미군들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일본의 어떤 그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습을 가한다든지 탄도미사일을 날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은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뭔가를 좀 깨서 좀 완충지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냥 일단은 미국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자기의 독자적인 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이 동북아 전체 지역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대등한 어떤 정상적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북한하고도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 60년대 국교 정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독립축하금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대한 우리는 받았지만 북한은 아직 못 받은 거죠.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동북아 분위기를 이제 일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뭐 그래 북한은 뭐 일본하고 잘 지내. 그럼 우리는 계속 미국이랑 싸울 거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중국을 북한이란 카드가 이제 일본이랑 다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이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이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한 중립적인 관계로만 가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다용도의 카드를 이제 던졌다.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던졌다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가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거를 꺼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럼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너가 그러면 국제적으로 함권해서 너는 뭘 할 거냐라는 이제 내부적인 그런 의문에 대해서 나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평화의 메신저 이런 이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일본이 아까 물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그 연설에서도 북한하고 일본 북일 국교 정상화가 목표라고 말했어요. 네네. 북한과 수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중국보다 더 당황스러워할 거는 우리 정부가 더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꽤나 이제 시간은 이제 걸릴 것이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각을 높이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뭔가 긴장도가 낮아지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짜로 긴장도가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몇 차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또 결렬이 되고 또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 되겠냐? 뭐 그렇게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래서 제안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밀린 숙제인데 그리고 현재 전략적인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한번 충분히 타진해보고 제안해볼 만한 카드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이 카드를 덜썩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중국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북한이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교 정상화라는 어떤 카드를 통해서 이 동북아 지역의 전체 긴장도를 좀 낮춰보면서 이 미중 상황에서 이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일본의 어떤 입장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안 받아줘도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어쨌든 미국이 북한을 지금 제재 대상에 놓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더군다나 수교를 원한다고 하면은 수교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게 일단 그 목적이 제가 잘 그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목적인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인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정치 외교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교 정상화라는 것들은 그 쌓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제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뭐 과거와 같이 부인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태도를 하면 이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시절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나라구나 다시 한번 재삼 확인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의외로 이제 그건 다 선대의 문제이고 뭐 어떻든 간에 상당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일에 매여서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통 크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북한이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군사적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 대상이 되고 그걸 위반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북한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활동이지만 국제사회가 우리를 과도하게 제재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우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 있게 활동할 의지가 있다. 의향이 있다. 라고 그러면 일단은 그 행동에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쁜 건 아닌 거죠. 보면은. 미국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할까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진심일까? 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일본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이제 정말 생각하는지 직접 만나서 당사자끼리 이야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이 지금 북한을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북한과 어쨌건 과거의 납치자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단 말이죠.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중을 한번 봐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는 오히려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는 지금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일본과 북한이 사실 뭐 이 수교 문제까지 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상상하기 힘든 문제인데 그렇다 하면은 일본이 한국하고도 이 문제는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 제안을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일지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국제사회 이걸 먼저 일본이 그야말로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중러를 우리 상대하자 했는데 한국을 패싱하고 그냥 유엔에 가서 북한하고 우리 수교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하고 기시다 총리 우리 좀 만나야겠어. 이거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저는 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충분히 이제 그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납치자 문제나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일본과 북한과의 또 둘 문제란 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 상황의 진전에 대해서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일단은 유엔이라는 장에서 발표했던 것 자체가 사실 유엔에서는 다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도 많고 근데 그런 카드를 일단 던져본 거고 북한이 그거를 의례적인 카드로 볼지 아니면 우리가 러시아랑 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한번 맞장구를 좀 쳐주면 중국이 더 다급해지겠지? 그러면 중국이 우리한테 또 뭔가를 더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면으로 좀 따져봤을 때 항상 일본은 한국이 한반도가 이렇게 좀 긴장 상태가 지속돼야만이 그게 일본의 경제에 유리하다. 뭐 혹자는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터져야만이 일본 경제가 결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의 생각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은 옛날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은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고 이제 배후 기지로서 이제 막대한 전시 경제를 이제 누렸던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 시절을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나면 이제 그 직격탄은 바로 일본에 떨어집니다. 이제는 뭐 그런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시는데 저는 북한이 쓸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카드가 난민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난민. 네.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수도권에 매일 북한이 5만 명씩 내려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수도권에 지금 20만 명이만 내려와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이 배 태워가지고 매해 동해로 갈 사람 가라. 예전에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완전히 녹여버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일본으로 그럼 당연히 동해로 가서 배를 타면 당연히 이제 일본에 상륙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단기간에 한 두세 달 사이에 뭐 50만 명, 70만 명이 난민이 밀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급변 사태를 원한다라는 것들은 과거의 생각이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적절한 수준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관리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부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선임자의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커다란 그 틀에 맞는 걸맞는 뭔가를 기시다도 이제 해보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제적인 면으로도 그럼 그 북한하고 일본이 만약에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물꼬를 두고 이러는 게 그거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유엔에서 제재하는 범위를 떠나서 뭐 인도적 뭐 지원이라든지 뭐 이제 최소한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연출해주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긴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가면서 지역 평화와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본 이게 제가 자꾸 우리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은 지금 북한하고 점점 더 강대강이잖아요. 일본은 지금 북한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수교까지도 지금 목표한다. 전쟁 배상금도 어쨌든 북한은 그 미끼가 될 수 있으니 그거 정말 혹할 겁니다.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이야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뭐 400억 달러던가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혹할 수도 있겠어요. 수교를 조건으로 그러면은 전쟁 배상금 일본한테 받아낼 수 있다. 그럼 한국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지금 계속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게 좀 전략이 일본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도 좀 바뀌어야겠죠. 이제 뭐 사실 외교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곧 앞두고 여러 가지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참 보면은 그거 5년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은 다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질서, 과거의 30-40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 그 패턴 플레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상대방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가능성을 또 한번 추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항상 전쟁터에서도 외교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북러 회담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뭔가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구조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A 시나리오가 아닌 B, C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한 번쯤은 이제 고려해봐야 될 이제 준비는 해야겠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 북한을 이용할 만한 그 노동력이나 천연 자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득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배상금이라는 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제 뭐 전후 복구처럼 그렇죠. 북한에 이제 낙후된 인프라 재건, 그다음에 뭐 광산이나 광업 시설에 대한 뭐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중국이 지금 그 자원을 거의 뭐 헐값에다 그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